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7명 가운데 그제 수습된 시신 2구는 부기장과 정비사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등은 해상 수색 범위를 넓히고 정밀 수중 탐색도 벌일 방침인데 수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반응을 살펴본 뒤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40% 후반대를 회복하며 부정평가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되살릴 인적 쇄신 카드를 언제쯤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규칙 논의에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른바 인재 영입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이어 이번엔 청년목 영입 인물이 한국당 의원 보좌진 가족으로 드러나 이른바 세습 영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욕창이 심해져서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자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요양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독도 주변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시신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릉도 도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수습된 시신 2구는 부기장과 정비사라고요? 그렇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수습한 시신 2구는 추락한 헬기의 부기장과 정비 실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2일 야간에 수습됐는데요. 어제 이곳 울릉도를 거쳐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DNA 분석과 정밀 지문 감식을 벌인 결과 39살 이종후 부기장과 45살 서정용 정비실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119 구조본부는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우선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논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해경과 해군의 수색 작업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나빠진 탓에 수중 수색은 어제 동체를 인양한 이후로 중단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울릉도의 날씨는 어제 오후와 비교해서 비교적 온화한 편입니다. 해경은 독도 주변 바다의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수중 수색은 어제 동체를 인양했던 위치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동체를 끌어올리던 중에 내부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유실된 만큼 같은 지점에서 집중 수색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54km 떨어진 곳까지 해상 수색도 이어집니다. 해경과 해군은 모두 15척의 함정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인양한 동체는 포항을 거쳐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도동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KBS는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은 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어제 KBS 보도 내용입니다. 회사가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누락해 제공한 점, 또 어제 보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KBS는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문한 본사 기술 인력이 본인 휴대전화로 헬기 영상을 찍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영상 일부를 누락한 채 독도 경비대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건 자신을 독도 경비대 소속 박모팀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팀장은 KBS가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단독 보도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독도경비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독도경비대 소속 박 팀장이 쓴 글이 맞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에 앞서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측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라면 움직일 수 있다며 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한국 국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민의 기부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피고가 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이른바 1+1 플러스 알파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 기업 외에 추가 참여하는 알파 구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환영 만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넉 달여 만에 만나 악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같은 줄에 선 아베 총리 부부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8초간 악수한 뒤로 넉 달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40%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8%포인트 올라 47.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9.1%로 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주 초반 자유한국당의 조국 TF 표창장과 패스트트랙 가산점 논란에 이어서 대통령 모친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후반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자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포인트 하락해 39.6%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은 0.6%포인트 떨어지며 31.6%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은 4.5%, 정의당 5.1%, 민주평화당 2%, 그리고 우리공화당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재영입 논란 등을 빚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한때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예.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산업 경제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는 인공지능 컨퍼런스 등의 경제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문 대통령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각계의 애도 분위기가 확대되고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 상승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국정 지지율을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10일이면 집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을 봤을 때는 50% 선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은 힘에 좀 붙여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45% 선보다는 높은 40% 중후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월간 집계를 내어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집계상으로는 45%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정국이 이어질 때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사포 발사도 있었고 북한 문제라든지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든지 민생에 대한 지표가 나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불안정한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50% 선으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0월 월간 집계보다는 높은 한 40% 중후반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꽤 있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상 지난 2달 동안 조국 정국이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반사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10월 한 달의 평균을 내보면은 한 33%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월간으로 보면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다시 이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에 여러 실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자면은 조국 TF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라든지 예.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공천 물론 지금 이제 거두어들인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예.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일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여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문 대통령 어머니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동영상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당 의원이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와 관련해서 비아냥거리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렇게 한 4개의 이른바 실책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향세가 그러니까 3주 연속 하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한 단계 올라섰고요. 이런 이유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던 6.13 지방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일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3주 동안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 작년 6.13 지방선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3 지방선거 때를 보면은 50%대 중반에 불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수층에서 70% 선을 넘어섰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중도층의 지지율도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회복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에는 중도층에서 10%대 중반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 주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은 20%대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와 비교를 하면 중도층에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때 민주당을 30%대 중반까지 앞선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이제 대구, 경북, 부울경, 영남이라든지 강원에서 민주당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폭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권에서는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민주당에 밀렸지만 30%대 중반에서 민주당과 박빙을 이루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4대3으로 상당히 따라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계층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6.13 지방선거 때와는 다른 한두 단계 올라선 어떤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중도층에서 다시 민주당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서 박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내내 끼어있던 미세먼지가 거치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청정한 동풍이 불면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조금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9도대를 보였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19도, 대전은 20도로 예년 기온은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아침과 밤에는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기온 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정치권은 총선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고 한국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규칙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마 뜻이 있는 의원들만 놓고 점수를 매겨 하위 20%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천 배제, 다시 말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의향서를 받고 있으며 이해찬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뿐이지만 불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2차, 3차 영입 인사도 차례를 발표하며 총선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여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다음 달 탈당을 예고한 만큼 이른바 보수 통합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개파 정치부터 타파해야 한다면서 통합에 주저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친박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을 영입하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재 영입이 잇따라 구설에 놓였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이어 이번에는 영입 인물이 한국당 의원 보좌진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세습 영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대적으로 환영식까지 열며 영입 인재를 소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한 인재들을 모셔왔다며 자평했는데 특히 청년 몫으로는 청년단체의 대표를 지낸 백경훈 씨를 발탁했습니다. 집권 486 세대 극복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젊은 보수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백 씨는 알고 보니 한국당 신보라 의원 보좌진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 의원의 대학 후배로 신 의원이 정계인문 전 대표를 지낸 청년단체의 대표 자리도 이어받은 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국당 소속으로 구의원 예비 후보로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백 대표와 올해 인연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영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경력을 지낸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당 안팎에서 이른바 세습 영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인재 영입 시작부터 삐걱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하고 정성을 들여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청년 영입 대상을 가장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물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극한 경쟁에 지치고 채용 비리에 배신당한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공정 한국당이라 불리기 싫다면 당장 영입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 영입을 놓고 쓴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영입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관병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하나하나 해명하겠다는 건데 2년 전 군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을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하자 당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보류됐죠. 당시 황교안 대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박찬주 전 대장, 황교안 대표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갑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한다고 합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감을 따는 건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냐고 물었습니다. 공관에 있는 감은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느냐. 박찬주 전 대장의 반박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방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 국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이달 22일로 효력이 다하는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대면 접촉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는 2차 대북 통지문 발송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과 정부의 협의가 우선 끝나야 하는데 협의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로 보낼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제의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새로운 관광 전략을 포괄할 수 있는 해법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타다 운전자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소카 이재용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의 공소장에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사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등을 관리 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검찰의 설명은 타다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한 만큼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 측이 과거 경찰이 윤 씨 대신 작성한 대필 자술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술서 3건 외에 또 다른 한 건이 존재하는데 윤 씨 필체와는 달라서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윤 씨를 검거하기 8개월 전 탐문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대신 쓴 것으로 추측된다며 범죄 사실을 담은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모 씨는 오늘 법 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습니다. 윤 씨 재심을 맡은 박준현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윤 씨 결백을 입증할 사실상 마지막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윤 씨 주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윤 씨가 더 강력히 원해서 진행되는 조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나서 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승용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용인시 도로를 달리던 BMW SUV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른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서울에서 주차하려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만 6건의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BMW 차량 화재가 최근 잇따라 또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완전히 탔고 양옆에 주차된 차량 2대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차주의 진술과 CCTV 등을 확인한 뒤 화재 원인을 가릴 방침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해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선 의원들의 자유현안 발언이 이어질 예정인데 최근 잇따라 불거진 당 쇄신론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할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대기 분야 협력에 관한 맑은 하늘 계획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LH는 오늘부터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 노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 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욕창이 심해져서 위독해졌습니다. 보호자들은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요양원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이모 씨는 지난 9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욕창 수술 중인데 숨질 수 있다는 요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쇼크가 오셔서 수술 중단했다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40여일 전 입원할 당시만 해도 파킨슨병 외에 다른 병도 없던 만큼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 전에도 욕창이 심해서 한 차례 시술까지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욕창 걸리고 나서부터 3차례 병원 간다. 그리고 시술 받았다는 소리 안 하고 치료만 받고 간다.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요양원 측은 발견 초기 연락이 없던 건 인정하면서도 시술이라 말하지 않았을 뿐 치료 상황을 숨긴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희가 기본 드레싱을 해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체위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욕창 환자용 깔개도 설치했다며 관리 소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말은 다릅니다. 나중에 에어매트 깔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 어르신은. 이게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현직 요양보호사들이 보기에도 요양원 측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를 해주면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욕창이 생긴다는 건 관리가 부족하다는,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었다며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요양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뒤에도 해당 요양원은 쾌적한 시설을 홍보하며 입소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상태가 나빠져 연명 치료에 의존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산불에 태풍까지 강원도엔 올 한해 각종 재난재해가 집중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 작업까지 겹치면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남은 2달을 버티려면 수백억 원 빚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가장 컸습니다. 10월 초에는 태풍 미탁으로 강릉과 삼척 등 또다시 동해안이 초토화됐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난재해에 쓰기 위해 강원도가 세운 예비예산은 320억 원 정도. 하지만 피해 복구와 방역으로 이미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강원도 예비비 가운데 남은 예산은 이제 2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은행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주택과 도로, 하천 복구에만 최소 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워낙 대형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은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염병 방역 비용은 더 문제입니다. 민통선 인근에 설치하는 멧돼지 포획틀은 한 개에 200만 원. 아직도 강원 전체에 수백 개가 더 필요하고 철제 울타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민간 엽사 인건비와 방역 비용을 더하면 130억 원 넘게 더 필요한데 규정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군인들하고 같이 한 줄을 이뤄서 사격을 하는데 못 잡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럼 못 잡은 경우에는 아무 보상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젠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까지 대비해야 할 형편입니다. 1년 내내 겹겹이 이어지는 재난재해와 전염병에 곡간이 비어버린 강원도. 특별교부세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요즘 알뜰폰의 인기가 시들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이 알뜰폰 최초로 5G 상품과 월 7,000원대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값 요금제로 한때 돌풍을 일으킨 알뜰폰. 올해 1월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12%까지 점유율을 올렸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을 넘기면서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에 맞춰 물량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를 더 뺏겨 2만 6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5G 상용화가 맞물려 알뜰폰 매력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가입자 수 증가율이 1%대까지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의 알뜰폰 시장에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가입자 1,500만 명과 막강한 마케팅 기반을 통해 가입자를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융과 통신이 융합이 됨으로써 고객님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뜰폰 최초로 5G 가입이 가능하고 각종 금융상품과 묶으면 최대 월 7,000원대까지 요금이 낮아집니다. 대규모 자본용, 이를 통한 할인 혜택, 전국적인 유통망,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중사업자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알뜰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단말기 수급 확대와 통신망 사용료인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오던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을 놓고 시민단체와 청주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민간 협치로 조성된 양서류 생태공원인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 민간 단체인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이 2009년 원흥이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세 곳의 생태공원을 차례로 수탁 운영해왔습니다. 이 단체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원흥이 생태공원 일대에는 두꺼비 200마리와 도롱뇽 10마리, 맹꽁이 생태공원 일대에는 맹꽁이 2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 의회가 청주시 양서류 생태공원의 민간 위탁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가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심사안을 원안 의결한 겁니다. 이런 결과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생태공원에 서식하게 된 것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의 노력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위탁하신 몇몇 분이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녹아내서 주민들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직영으로 하면 과연 살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하지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간단체 위탁 운영 효과가 저조하고 보조금 관리 소홀, 그리고 양서류 개체수 감소 등 민간 위탁 운영보다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직영체를 해도 충분하게 또 숲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 고용해가지고 또 전문 또 강사들도 투입을 해서 하면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오던 청주시 양서류 생태공원이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로 내년 2월부터는 시 직영체제로 바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새벽 나란히 리그 경기에 나선 황의조와 손흥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황의조는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하며 활짝 웃었지만 손흥민은 상대 선수 부상에 빌미가 된 깊은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르도의 역습 상황,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드리블하던 황의조가 발등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합니다. 문전으로 쇄도하던 카마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완성합니다.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를 꿰뚫는 완벽한 패스로 시즌 2번째 도움을 기록한 순간입니다.
The opening goal. Fabulous pass from Hwang Wee-jo. 황의조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2분엔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페널티 지역 바깥에서 공을 잡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특유의 가마차기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상대 골키퍼도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림 같은 슈팅. 팀 전체가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선 특별한 경기에서 보란듯이 팀의 두 골을 모두 책임지며 황의조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백태클에 상대 선수가 넘어집니다. 선수의 심각한 발목 부상을 확인한 손흥민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합니다. 눈물까지 보이는 손흥민을 오히려 상대팀 선수들이 다독이기도 합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던 손흥민은 결국 다시 퇴장 명령을 받았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앞서 손흥민은 수비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는 패스로 델리알리의 선제골에 도움을 기록했지만 빛이 발했습니다. 토트넘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하원 의정에 대한 공세를 퍼부으며 내부 고발자에게도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 NBC 방송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반이 한 달 만에 역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 반대 46%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고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But the real polls, if you look at the polls that came out this morning, peopl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impeachment. It's a phony scam. 탄핵 여론 분위기 확산과 관련 있는 인사들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향해서는 고향에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ancy Pelosi has lost her mind. And I think, frankly, that she should go back home to San Francisco. 또 탄핵 여론의 도화선이 된 내부 고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전화 통화를 잘못 이해한 만큼 반드시 앞으로 나서 오해를 설명해 탄핵 사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hoax, and the whistleblower should be revealed because the whistleblower gave false information. 내부 고발자 측은 탄핵 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서면 질의에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기꺼이 답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미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추진 중인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체결과 관련해서 서명은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기자들에게 협상 상황에 진전이 있다며 자신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합의가 성사된다면 회담 장소 결정은 아주 쉬울 거라며 미국 내 어딘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번 달 안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스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일본 또 그 외의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에 등극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기업 공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람코가 드디어 국내 증시 상장 절차에 들어가면서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사우디 자본시장청은 아람코의 리야드 주식시장 등록과 일부 주식의 발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초부터
기업 공개 의사를 밝혀왔지만 드디어 공식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أرامكو السعودية على موافقة هيئة السوق المالية لطرح أسهمها للاكتتاب العام لتصبح شركة مدرجة في السوق المالية السعودية تداول. 아람코는 지분의 5%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며 해외 상장에 앞서 일단 사우디에서 2% 정도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공개 주식 수와 공모 가격, 매매 개시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11일 거래를 시작한다는 국영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We are a very strong company by sharing a lot of information as required by any listed company. There will be a lot of analysts that will review our data and compare it with other listed companies.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2조 달러, 약 2,300조 원대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도 1조 달러 선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넘어서는 만큼 시가총액 1위 등극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1,100억 달러, 129조 원에 이릅니다. 왕관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람코는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룡입니다.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기업 공개로 확보되는 자금은 관광 대중문화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쪽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중반까지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9.2도로 어제만큼 서늘한데요.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점차 내려가서 입동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하늘이 맑은 가운데 일부 영남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구름이 걷히고 쾌청하겠고요.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9.6도, 대구 13도, 안동 9.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청주 19도, 안동 18도, 울산과 포항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